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분은 사회과학 분야입니다. 서울대학교 김병로 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국민대학에 계시는 박정원 저희 국제고려학교 서울지의 법률분과 위원장이십니다. 선생님께서 남북한 법교류협력의 기반 조성, 북한법 및 통일법 연구의 성과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은 앞서 같은 방식으로 각 분야에 대한 논평과 각 분야에 대한 남북 교류사 전반에 대해서 하시겠는데 저희 서울지의 사회분과위원장이신 정영철 교수, 서강대 정영철 교수님, 그다음 예술분과위원장이신 강원대 한경자 선생님, 그다음 민족통일분과위원장이신 건국대 박영균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정원 선생님을 모시고 30분 정도 발표를 듣고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오시죠. 이거 누르시면 다음 게 됩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한 거리두기가 돼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려학회 서울지의 국제학술대회에서 남북한 법교류협력의 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에 있습니다. 소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제고려학회 서울지의 법률분과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일과 북한법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이렇게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신 것이 원래 사회 과학 분야에 대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의 전반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주문하셨는데 전체는 제가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관여하고 있는 법률 분야, 법교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장이신 김병로 박사님께서는 학술교류, 남북 간의 학술교류 부분에 대해서 또 사회문화교류 협력 차원에서 많은 그런 연구를 하시고 분석을 하실 바가 있습니다. 감히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상당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엄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겨울 상당히 늦추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북관계 관련해서 대내외적인 그런 환경과 연관해서 상당히 우려하면서도 또 상황이 전개되는 데 따라서 새로운 희망을 심게 됩니다. 학술 교류 부분도 남북관계의 진전 속도 수준에 연동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앞서 발표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법 분야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그런 경험이랄까 이것을 좀 말씀드린 것이 좀 이해가 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북한의 법을 공부를 하면서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남북의 법 교육 분야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사항을 좀 알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호기심도 있었고 또 주변의 분들이 보다 정확한 그런 북한의 법률 교육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북한과의 이제 법 교육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상당히 교육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쉽게 접근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막상 이것을 열어보니까 이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에 관한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에 관한 기본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교육 기본법이 있습니다만 북한도 이제 교육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기반해서 이제 법률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체제와 이념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육 분야에 대한 이념적 구조, 체제가 거기에 맞춰져 있다 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고 가장 접근하기 좋은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법에 대한 연구, 북한의 법에 대한 연구 또 나아가서 이 통일과 관련된 법 제도화에 대한 연구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제약적 요소가 있고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북한의 법에 관한 연구 또 통일법에 관한 연구는 지속되어 왔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 조금 논점이 되는 부분 또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런 순서, 현황 그리고 개황, 문제점, 대응 내용 그리고 과제와 전망이라는 순서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술교류 협력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대주제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남북이 가지고 있는 이질화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켜 나갈 것인가 그 방법 수단으로 이 학술 분야에 대한 그런 교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법 분야에 관련해서는 결국 우리가 통일의 유형이라고 했을 때 그 방법 크게 흡수적 통일이든 합의 통일이든 이런 통일 유형에 불문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제도의 통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 관련법, 통일 관련 규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대비되는 그런 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대내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정책적인 그런 변화 내용을 법제에 어떻게 반영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기본적인 관심 대상이고 분석의 내용을 이루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얘기를 씁니다. 법의 지배라고 쓰죠. 최근에 북한에서 이 사회주의 법치국가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일 시대에서 쓰고 있고 이것은 이른바 사회주의 법제 사업의 강화라고 하는 일환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는 이전의 선대 정권에 비해서 상대적인 것입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법령 정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 평가는 뒤로 하고라도 김정은은 벌써 6차례의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최고인민회에서도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에서도 정권적 차원에서 국정 운영의 법 제도화라고 하는 그런 면을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법교류 협력이라는 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인데 결국 현재 남북 관계 속에서 이 법적 관계를 어떻게 규명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서로의 주권적 지위를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죠.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 정부론에 입각한 그런 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북한의 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남북 관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북 간에는 현재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관계성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여러분의 그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탈자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잠정적 특수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남북의 실질적인 이 규범적 구성력은 어디서부터 확보되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결국 그것은 현재 200개가 넘는 남북 간의 기본 합의서와 각종 분야에 합의된 합의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 합의서에 관해서는 그 규범력의 확보에 관해서 사법적 판단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국회 동의 문제라든가 하는 부분, 신서협정이라고 하는 부분, 북한에서는 뭐 이 합의서를 폐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이 남북 간의 그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법적 부분에서는 상당히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법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한계적 상황입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결국 법교류 협력을 보다 더 확대, 활성화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남북의 체제 이념적 차이에 비롯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헌법적인 그런 차원에서 교육 기본권 차원에서 교육제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새 인간형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로 가지고 있는 이념적 성격을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북한에서는 이 법령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된 그런 모습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의 구성책에서 강조되는 부분이죠. 북한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문화 부분에 대한 장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 또 이 사회적 부분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의 그런 권력적 속성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원리가 제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규림에서 제약적 요소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져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인문적인 분야, 인문과학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 실적들이 있습니다만 사회과학의 일부분으로서의 법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성과가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연구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교류 협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다른 학술 분야의 교류 협력에 있어서 제도적 조치를 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이 사회문화 교류협력 차원에서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진전되어 왔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이
남북관계 진전 정도에 따라서 이 학술 교류 협력도 병행되어 나왔다 하는 것이고요. 이 북한법 통일법 연구라고 하는 부분, 현실적으로 우리 헌법상의 통일 규범 또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 체계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제가 형성되어 있죠. 그것은 그 앞에 국가보안법에 의한 대북 관련 법률 체제와 다른 그런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은 같지만 법률적 적용 분야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남북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의 영토조항에 입각한 국가보안법 체계, 그리고 4조의 평화통일규범에 입각한 남북교류협력법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북정책, 통일정책 그리고 통일 방안의 그런 규범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법 분야에 대한 우리의 북한법에 대한 연구의 부분은 기존의 적대적 관계에서 이루어졌던 제한된 그리고 정책적 연구에서 현재는 상당히 자유로운 영역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남북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논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기존의 법적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그것을 넘는 그런 법 논리가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탈북자 문제가 발생하면서 탈북민에 관한 그 법도 만들었죠. 북한의 인권 문제가 논의되면서 북한 인권법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보다 더 진전된 이 대북관계, 남북관계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의 남북교류협력법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사업의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그런 사례들. 이건 결과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또 남북관계의 진전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에 입각해서 법 제도가 바뀌어 나갔다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교류협력에 관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법령 체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고요.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 앞서 그 세션에도 나왔습니다만 결의말 큰 사전에 관해서는 바로 관련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관련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남북협력기금에 따라서 학술 부분에 대한 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만 이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 기반, 법적 기반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법 부분에 관해서 이제 국제고려학계의 이 기능 또 역할이 중요했다 하는 점입니다. 저희 앞서에 스승이기도 하신 고 장명문 교수님도 이 국제고려학회를 통해서 북한의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와 교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그때도 한석봉 소장이었는데 아직도 기록상 한석봉 소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고요. 또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법학자들, 법률가들이 북한의 이 법률가들을 만나서 조언하기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저작권에 관한 법률일 겁니다. 바로 이때 이제 북한과의 그런 교류를 하면서 이 저작권에 관한 중요성을 얘기를 했고 그것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북한에서 저작권법을 제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뒤에도 좀 설명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개성공단을 그 사업을 전개하면서 이루어낸 남북 간의 법률 교류 협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개성공단법은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법
구조, 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남북이 모두 법주권.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인적 교류에 있어서 신변 보장이죠. 신변 안전 보장에 관한 부분인데 이건 형사 주권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제가 절대 양보할 수 있는 없는 부분입니다. 뭐 그런 대립적 주장 하에서도 개성공단을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 개성공단법입니다. 물론 지금 달라졌습니다만 금강산 관광지구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성공단법은 기본법은 북한의 법입니다. 시행 규정, 시행 색칙도 북한의 입법 체계, 입법 기관에 의해서 만든 법령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준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준칙이라고 하는 것을 둬서 남북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구조인데 이것은 우리의 기업이 개성에 들어가서 기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북한에는 그것을 규율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뭐 회사법 같은 거죠. 뭐 세금 내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임대입니다. 임대. 뭐 도산에 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북한에 전혀 그런 법이 없었죠. 그래서 북한의 업무법을 또 바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북한과 합의해서 이것을 적용한 것이 지금 준칙이라고 하는 규정이죠. 지금도 뭐 있습니다. 지금 개성단이 닫혀 있긴 합니다만 이것이 뭐 대표적인 그런 북한과의 법률에 대한 교류 협력의 사조로 되어 있고요. 이 개성동을 통해서 북한의 법 전문가들이 이제 중국의 공단에 가서 이른바 시장 경제 또 경영에 관한 이 법률과 체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사례에 속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주만강 포럼에 이 법률 분과가 2013년부터 들어가서 6번의 그런 주제에 관해서 논의를 했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북한의 김일성 대학 법률학 대학 학자가 와서 발표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 합의에 따른 이제 상호법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 왔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북 간에 이루어진 합의서에 관한 부분이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남북 법률 실무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위원까지 명단까지 교연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남북 간 상사중재 합의서에 따른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률 분야에 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에서 북한의 법률학자들, 법학자들이 연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경제, 경영, 금융, 국제, 무역, 환경, 산림 분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 법률 분야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중단되어 있죠. 캐나다 프로그램은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지금 교육을 연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만든 그런 대안이지만 이런 비대면에 의한 학술교류 협력의 뭐 준비 이런 것은 우리 국제교류학회에서도 해야 될 그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영국 해양에 관해서는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나가면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법 직접적인 연구고요. 또 이 남북이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헌법 체제에 있어서의 영토 조항과 통일 조항이 갖는 의미, 북한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남 관련 이 법령들이 있습니다. 헌법적 규정이 있고 그 위에 뭐 당 규약도 있죠. 또 우리는 관계에 진전되면서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국 국가보호법 외에 이 탈북자 지원법이라든가 남북관계 발전법 이쪽으로 발전이 되어 있고 또 상당히 이제 입법을 하기 위한 그런 대안적 법령에 대한 연구와 분석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제 경협과 관련해서 나왔던 그런 법령들이 있었습니다. 통일법제죠. 결국 이 통일법제라고 하는 것은 통합의 단계 과정 중이죠. 또 통일 이후의 상황을 상정해서 거기에 적합한 법령 체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연구 주요한 부분은 이제 분단 국가가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루었던 법제도적인 조치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뭐 동서독, 뭐 국가조약, 통일조약, 2+4 조약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남북 예멘의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대륙과 대만과의 관계, 최근에 이제 사이프러스의 분단과 관련된 법령 정의 같은 것도 여기 포함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체제 전환 국가에 가는 부분입니다. 구소련을 비롯해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 최근에는 뭐 쿠바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특히 이제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에는 북한의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 베트남의 정치 외에 경제 분야에 대한 법령의 변화 이런 것도 중요한 연구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 문제법은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연구 반복론 또 연구의 목적 이런 부분들의 제약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대북 관련돼 있어서의 정책적인 목표 수단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 법률 분야에서 필요성이 뭐 증대되고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인력 양성 부분에서는 제한적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요 로펌들에서 북한 관련 연구, 법률적 그런 수요에 대비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뒤에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북한 연구에 관한 그런 그 제약적 사항들이 법 연구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법 연구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제약적 요소가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이 동서독의 통일과 관련해서 나타났던 그런 내용들에 관한 연구 성과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서독의 경우 이제 문화협정, 과학기술협정을 통해서 학술 부분에 대한 연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 체제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뭐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 학술 교류 협력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와 뭐 우리 내부적인 그런 법령의 제도화도 필요합니다만 남북 간의 보다 구체적인 그런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했던 대학 간의 뭐 자매 결연 같은 것들도 동서독의 문화협정, 과학기술협정을 통해서 학문 분야별로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점을 우리가 조금 시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의 과제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학술적 차원에서 점차 확대되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적 연구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북한법, 통일법 연구가 그 분야가 넓어졌습니다. 법원,
국회 등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기타 민간의 연구기관, 연구단체에서도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왔듯이 각 기관 별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의 그런 필요에 따라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탈북민들 또 북한의 대응에 따라서 이런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법원 내에서의 판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소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개성공단 중단이 되니 6년이 되는 시점입니다만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위헌 헌법 소원에 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뭐 가지고 이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을 얘기할 때 현실적으로 북한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의 지배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북한에 현재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본질적인 면에서 다르죠. 그러나 북한도 법에 의한 그런 통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헌법을 바꿔서 국무위원장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헌법적으로 명시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구체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보다 더 이 법교류 협력 또 북한법 통일법 연구도 북한이 보다 더 그런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북한이 지금 현재 법학교육 연구기관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이 법학부에서 법률대학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사회과학원에 법학연구소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법률문제연구소 하니까 아니고 법률연구소입니다. 법률연구소 문제자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률연구소를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자료를 보면 이제 북한의 국제법연구소, 인권연구소, 인권문제연구소도 사회과학원에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평양의 대외 민사법률사무소를 이 북한의 사회과학원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큰 변화고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북한에서도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정치적 부분 외에 이른바 외국인 투자 확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 경제 개발구를 설치하면서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법률적 기반에서 그것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로펌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북한의 이 법률제도 대외 경제 부분에 대한 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도적 특히적 조치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점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은 이제 우리 국내 로펌에도 이런 부분들이 알려졌고 중요한 로펌 등에서 북한 파트를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뭐 용남섬 법률사무소 같은 것이 평양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는 것이 북한에서도 이 규범성이라 하는 부분,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규범성을 강조하고 있다. 뭐 내용적 분석은 뭐 조금 뒤로 하더라도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면들을 우리가 법제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연구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 기존에 가졌던 냉전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자세에서 좀 더 벗어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고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학 내에서의 그런 이 북한법 통일법 간의 관련 연구들이 확대되고 있고 또 대외적 협력의 기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연구기관들이라든가 정부기관에서도 북한과의 직접적인 그런 교류 협력에 관한 그런 준비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민간 영역에서의 북한법 통일법 연구가 보다 진척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본적인 그런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일정 물적 교류에 있어서의 보다 적극적인 그런 그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신변 안전 보장에 관한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앞서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이 학술 교류 협력에 있어서의 제약적 요소들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남북 간의 학술 교류 협력을 위한 추진위원회 뭐 명칭은 어떠하든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학술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내용들을 짧은 시간에 다 전달하기는 상당히 제약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 시간을 조금 오버하면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박정원 교수님께서 남북한 법 교류 협력의 현황에 대해서도 쭉 짚어주셨고 그동안에 우리 국내에서 통일법 또는 북한법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좀 관심 있게 본 게 체제 전환국에서 법률적 수요가 굉장히 많고 많은 변화들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아까 좀 발표해 주시면서 베트남 얘기, 중국 얘기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굉장히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로펌 같은 것들이 평양에 같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새로운 변화들이 북한 내에서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물론 지적해 주셨고 그러니까 법률적 연구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들도 해주셨고 앞으로 이제 우리 법적 분야에서 어떻게 연구를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토론에서도 해주시겠지만 우리 이제 헌법과 또 국가보안법이라는 또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 그러니까 남북 교류 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이라는 두 개의 법률이 충돌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조정하고 또 해석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근본적으로 이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법률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법에 좀 제한돼서 오늘 발표를 해주셨는데 우리 토론하는 세 분 교수님은 뭐 꼭 법 이 분야로 국한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발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면서 또 우리 정영철 교수님은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에 계시는 교수님 사회분과 위원장이시니까 사회 얘기도 잠깐 해주셔도 좋고 또 한경자 선생님 강원대 무용학과에 계시는 한경자 선생님은 예술분과 위원장이시니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데 무용이나 예술 분야도 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는 박영균 교수님인데요.
건대 통일인문학연구단에 계시고 민족통일분과위원장이신데 어떤 이런 법 교류에 대한 토론도 해주시고 또 통일 분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박정현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세 분 교수님의 토론으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지금 한 40분 정도 40분 정도밖에 안 남았죠? 45분. 예, 45분. 그러면 그 토론자들이 10분 이내로 넘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또 박정현 교수님 답변도 하고 저도 한 5분 정도 뭐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영철 교수님부터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정영철 교수님부터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 있는 정영철이라고 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토론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 남북관계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 남북 간의 어떤 교류를 주제로 해서 과거를 회고하고 앞으로의 남북 교류에 대해서 전망하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한테 맡겨진 토론이 이제 법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토론을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고 또 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원 선생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법 및 현재 남북관계 등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이걸 매개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법 및 통일법 이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그다음에 그 중요성 이건 계속해서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실제 연구 인력의 양성과 확대라고 하는 견지에서 보면 현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국회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까지 박사학위 논문에서 북한법이나 혹은 통일법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게 20건이 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석사 논문의 경우도 최근 들어와서 법 관련한 학위 논문이 많아지고 있지만 대체로 북한 인권법 연구 등에 이렇게 치중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북한법, 통일법 연구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 북한법 및 통일법에 대한 강좌가 과거에 비하면 늘어난 건 맞지만 여전히 굉장히 소수에 그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실제 이 북한법, 통일법에 대한 강의와 연구를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북한법, 통일법 연구의 확대, 강화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대학만이 아니라 연구기관에서도 이런 법에 대한 연구 인력이 굉장히 소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서 발표문에서는 통일부라든지 법제처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위원회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북한법 통일법을 전문으로 다루고 계시는 분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북한법이나 통일법 연구의 현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이 남북한의 통일과 통합에 대비하는 것이 이걸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이 남북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평화와 공존을 어떻게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제도화해 나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당면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현재 남북 간에는 이 여러 가지 교류와 협력 및 이 평화적 공존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몇 가지 법적 제도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그 발표문에서도 나왔지만 현재 남한 법률 체계와 모순을 일으키거나 충돌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치적인 어떤 남북 관계 교착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서 이 법 적용의 일관성이 의무시되는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헌법에서의 영토 조항, 그다음에 현실에서의 북한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북한 존재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을 둘러싼 충돌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에 결국은 국가보안법과 남북관계기본법 등의 충돌이 나타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개성공단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법적인 판결을 넘어서서 제가 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과학적 혹은 정치적 입장에서 보자면 법적 조문에 대한 판단, 어떤 해석, 이걸 넘어서서 정치적으로는 남북 교류 협력의 공간을 부정할 수 있는 법적 판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법조문에 대한 어떤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현실에서는 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외에도 최근에 이제 비록 그 재판이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남북 저작권 그 협의회에 대해서 그 일부 탈북 그 국군 포로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재판을 제기했을 때 나왔던 재판 이 결론 중에 하나가 2심에서 아마 나온 결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북한을 즉 법적인 용어라서 굉장히 잘 모르겠는데 비법인적 존재인가 뭐 이렇게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사전으로 찾아보고 했는데도 안 나오는 그런 용어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 현재 우리 법 체계에서 여전히 좀 몇 가지 모순과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 앞에서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것과 더불어서 남북의 합의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법적 장치로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고민스러운 지점이다라는 것이죠. 국회 비준 문제나 뭐 이 박정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걸 이제 신사협정 정도로 치부한다든지 뭐 이런 여타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그 헌법에서의 규정이나 이런 것도 우리 일방적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 일방적인 기준과 규율을 절대시해서 북한을 평가하거나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북이 합의한 문제라든지 남북이 합의한 어떤 규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법 체계에서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우리 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규정된 그것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가치가 있다면 남북이 합의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런 지점은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남북한 관계라든지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히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발표문에서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북한도 여러 가지 이제 법 제정이라든지 개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언론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이 법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한 면만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 어떤 사회 규율과 사회에 대한 어떤 통제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법은 또 현실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북한도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고 이것들이 지금 현재 북한 법률로서는 규정할 수 없는, 규율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에 닥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적인 규준과 규율을 통해서 이 정리를 하고 전반적인 법적 기준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역시도 북한에 대한 어떤 법적 어떤 변화들을 좀 잘 이렇게 따라가서 분석을 하는 것은 북한 법에 대한 연구일 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 현실의 변화
라고 하는 것들을 포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영역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개혁 개방과 관련된 법률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북한 사회의 변화 방향과 그 내용에 대한 연구들이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법에 대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분야의 어떤 융합적 연구, 협동 연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보다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법 통일법에 대한 연구도 어떤 융합적 연구의 어떤 중요성 속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이 현재 남북한의 교류 협력에 관련된 법령은 이제 199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저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에 남북교류 협력에 관련한 법률안이 만들어졌고요. 1분 남았습니다. 예, 91년도에 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됐고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현재 남북교류 협력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런 패러다임으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거나 혹은 더 나아가 이런 변화를 반영한 그런 패러다임으로 교류 협력 체제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것들을 이 뒷받침해 주는 게 결국 이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교류 협력에 관련한 법률이 이런 변화의 상황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문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뒷받침과 방향들이 북한법이나 통일법 연구 속에서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대체로 지금까지는 이제 북한법 그다음 통일법 이게 이제 국내법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되고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제재 국면에서 보면 그 일부 이제 그 NGO 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제법 전문가들을 오히려 변호사로 고용을 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위원회에 직접 가가지고 면제를 받거나 이런 활동들을 벌이고 실제 또 면제를 받아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는 NGO 단체들에 한정된 이야기긴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로서도 이런 국내법적인 측면과 동시에 이 국제법을 이 연구 영역 속으로 집어들어와서 이 국내법, 국제법의 어떤 동시적 접근이 이 북한법 연구에 있어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법 플러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융합 연구가 한편에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어떤 융합 연구나 혹은 그걸 고려한 어떤 협동 연구 이런 것들이 같이 추진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게 북한법 통일법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시간을 재촉해서 죄송합니다. 6가지 이렇게 토론 주제를 잘 써주셨고 그 각각의 뭐 다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시간 관계상 그런데 여기 북한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법적으로 좀 모순된 부분들, 남북 합의에 대한 비준 문제, 그리고 현실 변화된 여러 법들이 있는데 그 법을 팔로우를 해서 좀 진지하게 연구하는 그런 협동 연구 필요하다. 또 남북 학술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적인 어떤 장치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국제법에 대한 대북 제재 상황에서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나중에 그걸 박정현 교수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토론으로서 우리 강원대 한경자 선생님 온라인으로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한경자 교수님께서 한 10분 이내로 우리 박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경자입니다. 제가 오늘 현장 참여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화면으로 진행하게 돼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박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앞서 토론해 주신 정 교수님의 경우처럼 법 없이 살고 있고요. 또 제 전공상 또 법과는 또 좀 더 거리가 있는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주최 측
남북계 문화예술 관련, 공연 교류 관련 이런 남북한 교류의 어떤 흐름, 방향성에 대해서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체하는 그런 허락을 받고 그런 그 문화 공연 예술 교류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PT 자료를 공유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문장이 많지는 않고 사진 자료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봐서 뭐 그 슬라이드 컷 수는 많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건너 넘어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시작된 건가요? 잘 됐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 남북 공연 교류, 예술 교류가 시작된 것은 1985년 그 남북 이산 가족 찾기의 일환으로 남북 상호 간의 공연단 교류하기로 합의하고 실천한 거, 그것이 이제 처음 시초인데요. 그러다가 그 김정일 사망하고 김정은 체제 이후에는 또 교류가 전혀 없다가 평창 올림픽을 전후해서 이런 공연 교류, 스포츠 교류가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살펴보면서 이런 시기를 이렇게 구분한 것은 2002년까지 1985년 최초의 교류에서부터 2002년까지는 비교적 문화예술 또 예술 분야의 그 성향을 가진 그런 교류들이 많이 이어졌었는데요. 2003년부터 11년 요즘으로 오면서 음악 교류, 대중성 문화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이 확장되고 집중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더더구나 이런 대중문화적인 또 스포츠 교류와 관련된 뭐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시기 구분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남북 공연 교류는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85년에 처음 이루어졌는데요. 이때는 대한민국의 내노라 하는 예술가들이 어떤 뭐 애국심을 반영해서 이렇게 많은 일이 시작이 됐었고요. 그래서 북측도 마찬가지, 남측도 마찬가지 비정치 성향의 색채를 가진 레파토리를 위주로 구성을 하면서 북측은 남쪽으로 와서 남측은 북쪽으로 가서 이러한 공연들이 상호 교류 성사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레파토리가 남한 측의 레파토리는 뭐 이런 구성을 가졌었고요. 특히 그 북측에서 부채춤, 또 그리운 금강산이라는 곡목에 대해서 많은 호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고 유일하게 대중 친화적인 재즈 작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네, 여기 나오지만 이런 네, 아주 비우호적인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공히 서로 상대방의 그 공연에 대해서 아주 비우호적인 비판적인 그러한 공연을 보였던 첫 번째 공연 교류의 실제와 어떤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남북한의 어떤 무용에서 결정적인 것은 남한은 비교적 좀 자유적인 작가의 어떤 작품성 뭐 이런 것들에 조금 비중을 둔다면 북한에서는 1956년에 1956년에 그런 의궤
번역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왕조적인 정치적인 예술 성향 뭐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5년 이후에는 88년에 우리 리트렌제스 예술단이 평양에 가서 공연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의 어떤 레파토리들도 그런 비정치성을 띄우는 어떤 예술적인 측면을 많이 반영한 그런 레파토리들이 중심이 됐고요. 여기 장구춤은 남과 북에서 다 공히 그런 공연 레파토리로 반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때는 이런 반갑습니다. 우리의 소원 같은 노래들을 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던 그런 레파토리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85년부터 2002년까지 이런 리트렌제스라든지 뭐 이런 예술적인 측면에 관한 다양한 그런 공연 교류들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02년에는 이런 북한 예술단이 광복절 기념 공연 예술단이 내려와서 남측에 와서 공연을 했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정치적인 우리에게도 익숙한 레파토리 제목인 부채춤 같은 내용들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그 응원단들도 함께 와서 아주 좋은 뉴스화가 되기도 했고요. 반가운 여기 장구춤 레파토리가 같이 공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시기에 이런 윤희상 음악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연 교류들이 있었고 이런 오케스트라 같은 어떤 예술 친화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조금 대중 친화적인 뭐 김연자 이런 대중 가수가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하기도 했고요. 뭐 이미자 공연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공연 교류가 진행이 됐었죠. 그다음에 2003년부터 11년까지는 점점 이런 대중적인 우리 눈에도 익숙한 이런 뭐 성시경, 마야, 인순이, 윤도현 밴드 뭐 이러한 대중 친화적인 가수들 중심의 이런 인순이 뭐 이런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전국 노래자랑도 평양에서 이루어졌고요. 뭐 이런 조용필도 가서 공연하면서 이때 평양에서 그 조용필 관련 그런 어떤 팬층이 형성된 것을 전해 들을 수가 있고요. 이런 뭐 다양한 공연들이 대중 친화적인 공연의 성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5년을 기점으로 해서 쭉 이렇게 공연 교류가 이어지다가 이런 그 햇볕 정책 그러한 시기에 가장 왕성한 그 공연 그 교류의 어떤 양적인 증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정일 사망 이후부터 전혀 교류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다가 평창 올림픽을 전후해서 다시 증가되는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다시 코로나 때문에 또 거의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급냉하던 남북의 어떤 그 교류 시점에서 갑자기 김정은이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신년사를 통해서 그 이후에 뭐 많은 그 활성화되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전 점검단이 한송월을 비롯해서 이렇게 공연 시설 점검 뭐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우리도 북측에 올라가서 여러 마식령 스키장이라든지 뭐 이러한 교류가 있었고요. 이때 현정화 탁구 단일팀 이후에 이 북한과 남한이 아이스하키 팀은 그 통일된 그 단일팀으로서 출전을 하면서 남한의 어떤 그 긍정적인 부정적인 평가가 같이 공존했었는데요. 남한의 선수들이 평생을 준비했던 기회가 또 박탈되는 또 이러한 계기가 되기도 해서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었던 역사적인 남북 단일팀으로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식령 스키장 방문한 것이고 이것은 이제 삼지연 악단이 그 평창 올림픽 해에 와서 공연했던,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직접 관람을 했습니다만 서양의 곡 또 남한의 곡 이러한 곡들을 많이 편성을 했고 여러 가지 의상이나 무대의 변화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의 남한의 문화 수준 시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을 화면으로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극장의 모습이고 뭐 이러한 그때 당시의 특징이고요. 이때 삼지연 관현악단의 어떤 정서적 거리감을 그런 레파토리 구성에서 많이 줄여줬고요. 특히 무대 스태프들의 인터뷰 결과 이런 오디오 믹싱, 조명 연출 이런 분야에서 아주 최고였다라는 이런 결과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고요. 또 이 패럴림픽에 최초로 북측이 참가하는 뭐 그러한 역사성을 가지게 됐고요. 그 이후에도 남한에서 방북 공연 봄이 온다를 했을 때도 이런 대중친화적인 가수들 중심의 어떤 한류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신 언론에서 이런 부정적인 반응, 평가들이 있었던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과정, 그 결과 이후 이런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그런 어떤 계기도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반영해서 김일성 시대에 이런 예술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있었다면 김정일 집권 시대에 이런 대중친화적인 분야로 더 확장이 되고 그 방향성으로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김정은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이런 대중친화적인 음악 위주의 아마도 이설주 여사와 관련된 가수 출신의 성악가 출신의 뭐 이러한 것도 뭐 생각을 하는 입장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연, 무용, 교류에서 좀 더 학술적인 그런 기본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법을 전공하시는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부탁을 드리면 요즘 문화예술에서도 많은 그런 표절, 저작권 관련 법률들이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 뭐 유네스코의 그런 문화유산 등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남북이 그러한 협의와 그런 조율이 많이 더 필요한 분야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신다면 앞으로 연구하는데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경자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예술 공연 남북 교류에 대해서 세 시기로 구분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마지막에 이제 법적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박영균 교수님께서 마지막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이내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도 철학이 전공이라 법은 잘 모르는데요. 어쨌든 그냥 인문학적인 방식으로 논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냥 써놓은 게 있어서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책 한 권 분량으로도 정리하기 힘든 내용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신 박정원 선생님의 학문적 깊이와 더불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은 남북한 법 교류 협력 현황에서 시작하셔서 남한의 북한법 통일법 연구에 대한 개괄 및 이에 대한 평가 전망까지 매우 방대한 범위와 쉽지 않은 내용을 너무나 잘 정리하셔서 제게는 전체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법학의 문외한이지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두서없지만 학제적 연구라는 관점에서 또는 남쪽 내부를 들여다보는 비판적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 또는 토론거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분단 통일 연구는 분과 학문을 넘어서는 학제적 또는 통섭적 연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근대적인 분과 학문이 성립한 이후 연구 전통은 이를 넘어서기 힘들 정도로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학제적 또는 통섭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이과를 넘는 것도 힘들지만 당장 사회학과 좀 친화적인 인문학 사이의 장벽을 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성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분과의 학문적 특성이나 연구 전통이 연구자들에게 아로새긴 아비투스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문학은 주어진 사회의 질서에 비판적이고 사회 규범에 대항하여 인간의 가치, 정서, 문화 등의 미묘하면서도 세밀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인간다움의 가치를 고수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과학은 주어진 현실의 사회 제도와 규범들을 연구하며 그것을 인간에게 맞는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따라서 양자 모두 보다 행복한 인간의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초점과 방식이 다르기에 사회과학 쪽에서는 인문학이 실현 가능성 없는 상상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고 인문학 쪽에서는 사회과학이 현실에 너무 깊게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단 통일 연구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분단된 두 국가를 하나로 합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 국가의 헌법이 그 국가의 정신과 가치를 표현하며 그렇게 남북한의 법제도 분석 및 연구의 최종 목표는 통일 헌법으로 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통일 헌법은 단순히 남쪽의 헌법 정신의 연장선에서 생각해서도 안 되며 남북의 헌법을 기계적으로 절충하거나 조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통일국가의 정신이자 가치이기 때문에 현재의 남북을 넘어서 인간다움의 근거, 보다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통일헌법 연구에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회과학에서 법제도 연구는 남북의 법제도적 차이들을 밝힘으로써 양자 사이에서의 합리적 절충 또는 대안적인 법제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남북의 체제와 제도가 다르기에 통일을 대비해서 양자의 비교 연구 및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연구들이 자꾸만 남쪽의 헌법이나 다양한 법제도를 전제로 해서 북한의 헌법, 법제도를 다룬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못 받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것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민주적 기본 질서 일반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후자가 제가 보기엔 더 나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문학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배제되고 있는 것은 헌법 그 자체에 대한 개정 또는 폐기에 대한 문제라는 것. 개헌이든 재헌이든 헌법은 그 국가의 시민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초역사적으로 담고 있는 정전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다움의 가치가 바뀌면 헌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헌법을 해석하거나 한쪽의 헌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태도를 넘어서 남북이 가지고 있는 현 헌법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과학에서 몇몇 탁월한 헌법학자들을 제외하면 여전히 남쪽의 법 제도를 전제로 하여 통일헌법의 기본 원리로 자유민주주의를 제시하고 심지어 이를 기반으로 북한 체제의 전환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통일헌법 연구는 남북의 평화 및 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북의 적대적 대립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남북의 법 교류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쪽에서 현재 진행하는 남한의 북한법 통일법 연구에서의 근본적인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단적인 용어로 쓴다면 법무신주의가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인데요. 선생님께서도 냉전 질서에 입각한 고착화된 연구 자세 탈피를 제안하고 계십니다. 북한법이나 통일헌법 연구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인문학과의 학제지 연구에서 인문학자들이 가진 태도나 관점 중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을 당위적 과제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통일을 대비하고 있는 헌법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 이전 서독의 기본법은 통일을 대비하는 헌법적 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독의 기본법 전문에는 가두기에 있어서 국가 생활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잠정적 헌법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그 스스로를 헌법이 아니라 기본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또한 서독 기본법 제146조에는 독일 국민이 자유로운 결정으로 의결한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폐기 조항까지 담고 있습니다. 기본법의 효력, 물론 동서독의 통일은 146조가 아니라 제23조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이라는 방식으로 1990년 8월 23일 동독인민위원회는 서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1990년 10월 3일부터 동독이 서독기본법에 적용지역으로 가입한다는 내용을 의견함으로써 신헌법 제정이 아니라 서독기본법의 채택이라는 흡수통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을 통일국가 주권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민주주의적 원칙을 위배한 통일이 뿐만 아니라 독일 동독 주민의 아래로부터의 참여가 배제된 일반적인 통합으로 동독을 식민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기본법 제23조보다는 제146조에 의한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알 수 없기에 미래 하나의 경로를 설정하고서 거기에 맞는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경로 우선성을 배제함으로써 간접적 연구만을 양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최악을 피하고 좀 더 나은 선택, 차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서독의 기본법 전문의 정신처럼 지금 우리가 가진 헌법의 잠정적 성격을 인정하고 그것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최선의 선택에서 시작해서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남북의 충돌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라도 만들어 놓는 이런 연구가 개방적으로 진행되어야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꾸 우리나라에서 헌법 얘기만 나오면 권력구조 개편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도 통일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한 법령의 개폐와 수정 그리고 두 법령 체제와 통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연구를 보다 개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잠정적 성격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잠정적 성격에 대한 법안 내부에서 연구 동향과 이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3. 저는 남북의 분단이나 통일 연구는 그것이 통일 헌법이든 법제도적 연구 등 간에 남북 대화 교류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일반적으로 통일안을 만든다고 그래서 그 통일이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파트너가 있는 거고 둘이 만들어가는 게임 속에서 그건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한 것은 진행된 남북 대화 교류는 근데 이제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남북 정상의 합의가 남과 북의 법 제대로 구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남북 유엔 동시 가입처럼 남쪽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비롯해 국내법이나 남북 정책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통일교육원은 북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있다는 것을 북도 아니고 남쪽의 대한민국 정부가 북쪽에 영구분단 핵책 음모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관철시켰습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근거는 항상 헌법입니다. 이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북이란 상호 체제 인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북체제를 인정하는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정부가 이를 부정하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들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야기하면서 체제 부정이니 헌정질서 유린이니 하기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자유로울 수 없고 여러 가지 족쇄가 작대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과학이 체제 내적, 제도 융합적일 수도
수밖에 없는 것도 인문학과 달리 이런 정치적 쟁점 또는 정쟁하의 대상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시도는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연구자가 순교자도 아니고 국가보안법이 살았고 보수 언론이 여론적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법 제도 연구가 학문의 장 내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장들로 특히 시민운동이나 교육의 장과 더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실천적 활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건 법학은 좀 법 전문 해석이나 법 1분 조항 남았습니다. 내부에 좀 있는 것 같아서요. 특히 평화통일 교육을 하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이 헌법이나 법학을 어려워하고 분단 통일 문제 관련해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단 통일 문제에서 법적인 인식이 부족하며 체제 통합에서의 우리 헌법을 비롯해 법에 대한 무신주의가 강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법학 연구자들이 현행 헌법과 통일 헌법의 간극,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현행 헌법의 충돌, 헌법에서의 평화통일 조항과 영토 조항의 모순 등을 알려주고 이를 여론화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인문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질문. 선생님께서는 남북한 법 교류 협력의 기반 조성 중 하나로 정부 및 민간 기관의 남북 법제와 통일 법제 연구의 기능 확대와 협력 체제 제도화에 대해 말씀해 주시오. 저도 서서히 전변을 확보해가는 인문학과 달리 사회과학에서의 연구는 실제 법 제도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너무 정부나 정치권, 사법부의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평화통일 교육 및 시민의 여론 형성에서 법학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영균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딱 규제를 해가지고 10분을 넘기면은 마이크가 꺼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0이 잘 안 섭니다. 10분 이내로 잘 안 됐습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6분 정도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 예정된 강연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5분 내로 끝내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헌법과 관련된 부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북한 체제 배제, 체제 전환 요구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헌법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헌법은 지금 아니다. 그러니까 권력 구조 개편만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 이런 얘기도 질문을 해주셨고 남북 기본 합의서의 법적 위상 이런 문제들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건 종합적으로 이거 다 답변을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몇 가지 포인트 정도로 해서 한 5분 내로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분 토론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법 없이도 산다고 하셨고 법을 문외한이다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도 오히려 이 분야 연구를 하시면서 법에 대한 일침을 놓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이 통일연구, 북한연구에 있어서의 사고의 폭을 제한하는 것이 우리의 법제도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학회에서도 그렇고 이 분야의 법학자 법률가들이 논쟁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또 일부는 우리의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현실적인 그런 결론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학술적 견지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또 극복해야 될 과제이면은 틀림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우리 헌법과 법률 체계에 관해서는 발표정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그 가운데서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의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논의의 주제라든가 폭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됐다라고 이렇게
말씀 분석이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 법적 부분에 있어서는 남북 관계를 이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음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해결할 논리가 뭐 충분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빠져나가는 그런 그 논거가 되고 있다 하는 점은 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대북 정책이라든가 통일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이 규범적인 측면에서 보다도 명확하고 일관된 그런 법적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하는 현실적 주장이 많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데에서는 크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입법적인 방법하고 뭐 해석론적인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입법론적인 부분은 헌법 개정의 문제가 다 있고 또 입법의 그런 문제,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그런 환경이지만 법률가들도 해석론적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다뤄왔다 하는 점입니다. 가장 큰 것이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조항인데 이것이 상충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만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규범 조화적인 측면에서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모순적 현상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앞으로 뭐 개헌이 된다면 개헌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실의 남북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 단전적인 측면에서 영토조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정론은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이 잠정적 성격이라든가 혹은 통일이라고 하는 미래적 상황을 반영하는 그런 개헌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 부분이 국회를 비롯해서 또 학자들로부터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된다면 이 남북관계의 현실과 규범에 있어서 나타나는 불일치 현상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입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결국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적 지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가치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인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념적 대립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있어서의 이제 신뢰 확보라고 하는 점이죠. 현실화가 하는 부분에 보다 더 진전된 방향으로 미래적 상황을 감안해야 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 상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또 현실적 한계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규범에서 정당성 문제를 얘기하고 합법성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규범력의 확보, 즉 그 입법에 있어서의 구속력의 확보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 남북관계 또 대북 정책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뭐 좀 포괄적인 질문을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독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헌법에다 통일조항이 있었습니다만 독일의 경우 특히 이제 구소독 기본법의 경우 23조와 146조에 관한 그 논의가 있고 현실적으로 23조에 의해서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점입니다.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146조 즉 통일 헌법을 통한 통일 합의에 의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규범에 있어서도 평화 통일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긴 합니다만 역시 이것 또한 이제 현실적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좀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뭐 남북 간의 현실적으로 저작권 문제에 관한 그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의 사법부의 판단에 있어서 북한의 이 법적 실체성을 인정, 즉 북한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실체성을 인정한 뭐 권한적인 측면에서 인정한
판결의 예가 바로 이제 이 저작권 부분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법에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적 측면 또 학술적 측면에서의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법적 근거의 마련, 또 현실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북한과의 교류 협력의 확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짧은 시간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정현 교수님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 분 토론자 포함해서 한 분 발표하고 네 분께서 지금 발제 토론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영철 교수님께서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처음에 포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참 네 분이 참 정말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분들인데 우리 법을 논의를 하게 돼서 참 뭐 유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법이라는 것은 항상 사후에 질서를 정당화하고 또 구조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또 이제 현실 세계 속에서는 법이 항상 이제 우리의 삶을 뒤따라오기 때문에 많은 그 문제들을 법적인 문제는 낳고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가 계속 진전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들이 계속 만들어질 테고 지금 몇 가지 지금 박정현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남북 교류 협력법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법 이외에 뭐 탈북자 지원법 등등 여러 법들을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법들 포함해서 뭐 교류와 협력이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매우 구체적인 법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제가 이 남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독일이나 이제 유럽, 아일랜드 이런 국가들을 사람들의 경험을 들으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법으로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집회와 시위 관련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을 한다면 꽹과리를 칠 때 데시벨이 얼마 이상 되면 안 된다, 시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계속 세부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결국은 갈등이 약화되고 또 협상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또 이런 정말 불필요한 법인 것까지 그런 까지 포함하는 그런 다양한 법들이 또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법이 없이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 속에서 정말 정교하고 많은 법들을 또 우리가 같이 만들고 또 법과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통일로 가는 과정 그리고 남북이 교류하고 또 협력하는 과정에서 법에 대한 관심 매우 심도 있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또 그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지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우리 법률분과위원 국제고등학교 법률분과위원장 국민대 박정은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토론해 주신 우리 정영철 교수님, 한경자 교수님, 또 박영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국제학술대회 1부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또 유튜브나 또 줌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2부 세션을 아주 조금 더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되면 다시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노트북이 누구 거죠? 예, 장례 정리가 되는 대로 이제 제2부 라운드 테이블 남북관계의 전망과 남북학술교류 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께서 기조 발제를 해주시고 패널 네 분이 다 해외에서 접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